안녕하세요. 여러분,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는 과목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과목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1강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교재는 이근홍 선생님이 쓰신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고요. 출판사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제가 부교재로 SF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문제집을 부교재로 넣었는데요. 사회복지사 1급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 문제집이 더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1급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아주 간략하게 잘 요약되어져 있어서 이것으로 교재를 삼아서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여기를 잘 마스터한다면 제가 바라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목표가 다 들어가져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교재를 준비하셔도 되고 여기서는 제가 이 부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담았기 때문에 나는 1급까지는 안 할 거야 하면 교재를 그렇게 구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PPT 열심히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재는 선택사항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진행 방법은 온라인 학습은 2주차가 확실하게 되어져 있고요. 2주차 이후 코로나가 어떠냐에 따라서 완화가 되면 아마도 대면 교육을 할 거고 아직은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 온라인 학습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온라인 학습은 제가 이렇게 녹화한 영상을 보시고 출석을 위한 5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5문제를 풀어야지만이 여러분이 출석한 걸로 인정이 됩니다. 영상은 들었지만 5문제를 풀지 않으시면, 작성하지 않으시면 출석을 안 한 걸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꼭 영상을 보시고 출석을 위한 문제 5문제를 푸시길 바라요. 자, 평가 내용 및 평가 방법은요. 정기평가라고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고 각각 30점씩, 30%씩 성적에 반영이 되며 문제는 10문제, 객관식, 단답형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석을 위한 5문제를 푸시게 되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도 잘 치러내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20% 정도 들어가고요.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논문을 읽고 요약해 주시는 거예요. 또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는 그러한 주제의 논문을 읽고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추후 보고서에 대한 안내는 또 드릴게요. 그리고 의견 참여도는요. 학습 관련 논의 발표를 정리해서 6주차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배운 거, 내가 여태까지 학습한 것을 정리하면서 중간고사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하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수업 참여도는 출석이에요. 그래서 전체 수업의 4분의 1 결석시 성적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출석은 너무나 중요하다. 10%밖에 안 들어가지만 적어도 3번 이상 결석 시에는 점수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출석 열심히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시험 2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다는 거, 보고서 논문이라든지 영유아 관련 발달과 관련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우리가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 뭔가 이해가 되시면 그거와 관련된 논문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의견 참여도 10%는 중간고사 전에 6주차에 지금까지 배운 거 요약해서
내시면 됩니다. 제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고서 평가는 내용이 적절한가, 구성이 적절한가, 창의적인가, 기일을 엄수했는가 라고 해서 각 평가 항목별 5점씩, 상은 5점, 중은 3점, 이제 하 이렇게 점수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복지사의 실천 대상. 이 과목은 보육교사를 준비하는 또는 보육교사인 또는 원장님이신 분들도 수강을 하시고 사회복지를 준비하고 있는 분도 수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은 특히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그런 과정 중에 교과목인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실천 대상은 인간이죠. 인간에게 복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 사회복지를 제공하려면 먼저 인간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간의 행동, 인간을 이해를 하려면 대표적인 이론 3개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뭐예요? 성격 이론, 그 다음 뭐예요? 발달 이론, 세 번째로 체계 이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특히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 대표적인 이론 3가지다. 성격 이론의 대표 이론은 정신역동 이론, 행동주의 이론, 인본주의 이론. 이 3가지는 알아야 한다. 발달 이론은 태아기서부터 노인기까지 어떻게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고 또는 죽을 것인가. 이 모든 것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이 뭔지, 발달이라는 것이 뭔지. 그래서 인간 발달 이론을 우리가 학습하도록 할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할 거고,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그것을 기반으로 어떻게 사회복지를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는 거죠. 그리고 체계 이론은 인간은 환경 속의 존재, 특히 사회복지의 입장에서는 환경을 조금 더 중시합니다. 환경을 어떻게 해서 더 좋게 만들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할 것인가. 그래서 환경 속의 인간에 초점을 두고 인간을 이해하고 그 환경을 어떻게 이 인간이 잘 성장하고 또는 자기의 역량을 잘 발휘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론이 체계 이론입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은 이 3가지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격 이론, 발달 이론, 체계 이론. 자, 한 번 더 제가 정리했네요. 성격 이론, 발달 이론, 체계 이론. 한번 눈으로 한번 슉 보시면서요. 아, 이런 걸 배우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장은 인간 발달. 그래서 인간 발달의 특징, 인간 발달의 유사 용어를 비교해 볼 거고, 인간 발달 이론과 사회 복지 실천의 기여를 살펴볼 거예요. 인간 발달의 특징을 인간 발달의 개념, 인간 발달의 전개, 인간 발달의 특징, 그리고 발달 단계와 발달 가업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간 발달의 개념, 수정에서부터 사망까지죠. 그래서 인간의 전생에 걸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체계적인 변화를 뭐라고 한다? 인간 발달. 그쵸? 발달은 수정에서부터 사망까지 그런 변화를 말하는 거죠.
자, 인간 발달의 전제. 인간 발달은 삶의 모든 단계에서 일어나고 인간 발달은 이전 단계의 발달을 기반으로 현재의 경험이 융합되어 이루어지므로 지속성과 변화를 보이고요. 인간 발달은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영역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고 따라서 인간 발달은 전체적인 인간, whole person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간 행동은 개인이 처한 상황과 관계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고 분석되어야 하고요. 인간은 자신의 발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인간 발달의 전제입니다. 그리고 인간 발달의 특징을 보면 먼저 발달은 상승적 변화와 하강적 변화. 상승적 변화라는 것은 기능과 구조가 성장 발달해 가는 변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서 성인 초까지 계속 발달하잖아요. 그럼 하강적 변화는 뭘까? 기능과 구조가 위축되고 퇴행, 악화되는 변화를 말하는데 그것은 이제 성인 초기 이후서부터, 즉 중년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때요? 이제 퇴보하잖아요. 나이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발달이다. 인간 발달의 특징 두 번째로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있는데요. 양적인 변화, 크기나 질량의 변화, 예를 들자면 키가 어렸을 때는 작지만 점점 커 가잖아요. 커 갔다가 어느 순간 멈추고 퇴행. 저도 요즘은 키가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키 잴 때마다. 이제 50 중반서부터는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양적인 변화는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있다. 그리고 질적인 변화, 본질, 구조 또는 조직상의 변화인데요. 처음에 이가 없다가 이가 나지요. 그리고 유치가 영구치로 변하는 거. 그리고 2차 성징이 나타나고 폐경이 오고 이러는 것들. 그래서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의 순서와 방향은 누구나 보편적이며 일정하다. 그러니까 누구나 보편적이라는 것은 우리 집 아이나 다른 집 아이나 똑같다. 우리나라 아이나 미국 아이나 뭐 아프리카 아이나 이러한 발달 순서와 방향을 가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발달이 진행되기 때문에 발달은 체계적이며 예측 가능하다. 감각운동기에는 감각이 최우선으로 발달되잖아요. 그리고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전조작기는 또 구체적 조작기는 어떻게 형식적 조작기는 어떻게 해서 발달은 체계적이며 예측 가능하고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에서 말초로 전체적인 활동에서 부분적인 특수활동으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발달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모든 영역이 발달 간 상호 연관성이 있다. 정서 발달, 성격 발달, 사회성 발달,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이런 모든 발달들은 서로 긴밀하게 상호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부족하면 다른 것도 다 덜 발달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달은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분화와 통합의 과정인데요. 인간 발달은 분화의 과정이면서 통합의 과정이에요. 즉, 인간 발달은 전체적인 측면에서부터 부분적인 측면으로 분화되어 가는 동시에 분화된 각 측면들이 통합되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해 가는 방식으로 발달이 진행됩니다. 분화하고 통합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연속성. 발달은 서서히 계속해서 진행되는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유전만 강조하지 않고 환경만 강조하지 않고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개인차 혹은 속도의 차이. 개인에 따라 발달 속도와 시기 정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발달의 개인차는 유전, 성별,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개인차가 커져서 발달 경향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보편적인 것은 예측 가능하지만 개인차에 있어서는 발달 경향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발달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예를 들어 신체 성장은 영아기에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가 유아기와 아동기에 점차 완화되고 다시 사춘기에 들면 어떻게 해요? 급등하죠. 이렇게 발달의 속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성의 원리. 점성의 원리라는 것은 에리슨 발달 이론에서부터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발달은 예정된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는 모든 것은 기초안이 있으며 발달의 모든 단계에는 그 기초안에 따라 예정된 계획대로 이렇게 전개되어 간다는 거죠. 신뢰가 형성돼야 그 다음에 뭐예요? 자율성이 생기고, 신뢰와 자율성이 있으면 주도성이 생기고, 이렇게 점성의 원리에 따라 점차적으로. 인간 발달에는 최적의 시기가 있고 정해진 발달 순서를 따라 먼저 발달한 부분을 기초로 다음 발달이 이루어진다. 지금 다 점성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거. 그리고 특정 단계의 발달은 이전 단계에 성취한 발달 가압에서 기초하여 진행된다. 그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뢰가 형성되면 자율성이 형성되고, 신뢰와 자율성이 형성된 아이는 어때요? 주도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발달 단계는 이전 단계에 성취한 발달 가압에 기초해서 이제 또 더 진행되고 진행된다. 점성의 원리. 10번째로는 결정적인 시기. 그런데 지금 아동학에서는 결정적인 시기라기보다는 민감기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죠. 발달에는 특정 발달 가압을 성취하기에 가장 용이한 최적의 시기가 있다는 것을 뭐라고 한다? 결정적인 시기라고 한다. 그리고 이 시기를 놓치면 해당 발달 가압을 획득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획득하지 못한다는 이 시기,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기능을 획득할 수 없다인데요. 우리가 조기 개입이 되고 또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되면 어느 정도는 발달을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민감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해당 발달 가압을 획득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 완전히 없다라기보다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최적의 민감기에 그 발달 가압에 맞는 교육을 하자, 적기 교육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결정적인 시기, 또 다른 말로는 민감기가 있다. 자, 이제 발달 단계와 발달 가업을 볼게요. 발달 단계라는 말은 뭐냐면 발달 과정에서 어떤 측면이 특히 더 발달되거나 특정 과제의 성취가 중요시되는 특정한 삶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단계. 그래서 발달 단계는 연속적이며 각 단계는 항상 특정한 방향을 가지는 거고, 발달 단계의 연령 구분은 학자, 국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해요. 그리고 발달 단계를 구분하는 연령 경계는 좀 엄격하지 않아요. 그리고 발달 단계에 따라 발달의 내용 및 과업이 겹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발달 단계의 특징은 이전 단계 및 이후 단계와는 구분되고요. 한 단계에서 성취한 발달은 그 이후의 단계에 영향을 미치고, 점성의 원리 우리 배웠죠, 앞부분에서. 그리고 각 단계마다 이전 단계에서 획득된 것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위한 자원이 된다.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예요. 발달 가압은 인간 발달의 각 단계마다 성취해야 할 가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 안에 뭐가 있어요? 발달 가압이 있다. 그리고 그 가압이라는 것은 기술, 지식, 기능, 태도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발달 가압은 연령에 따라 변하고, 발달 가압을 성취하기 좋은 시기, 그 시기를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결정적인 시기 또는 민감기가 있다.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포함하고요. 신체적 성숙, 사회적 기대, 개인적 노력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발달과학은 사회에서 각 연령에 맞는 정상적인 발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고요. 각 발달과업의 성공 혹은 또는 실패의 경험은 이후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한 단계에서 성공적 과업 수행은 이후 단계의 과업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러면 이러한 발달 과업에 대한 이해는 사회복지사에게 어떤 영향을 주죠? 사회복지사에게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그 문제를 이해하고 사정하며 개입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초 지식인 거죠. 인간 발달과 유사 용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성장, 성숙, 학습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성장은 키, 몸무게, 근력의 증가와 같은 신체적 발달의 양적인 증가를 말한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양적인 증가에 좀 포인트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성숙은 어떤 거냐면 질적인 거. 성숙은 유전인자가 지니고 있는 정보에 따라 신체의 다양한 부분의 기능이 보다 유능하게 체계적,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질적인 부분, 유능하게 체계적,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것. 그래서 유전인자의 정보에 따른 변화이며 후천적인 경험이나 훈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숙, 유전인자에서 나오는 거니까. 학습은 뭐예요? 학습은 후천적인 환경이나 경험, 훈련, 교육, 연습을 통하여 행동이 변화하는 것을 뭐라 한다? 학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간 발달이 사회복지 실전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 기여를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발달 이론은 사회복지 실천의 원조 과정에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특히 자료 수집 또는 사정 단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기여하는 점은 개인의 발달상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일생을 통해 일어나는 변화 과정을 설명해주고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안정성과 변화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하며 그 과정에 기여하는 요인을 판별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생활 주기를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는 준거의 틀을 제공해 준다는 거, 그리고 그 발달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발달 과업이 무엇인지 제시해주고 특정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발달 요인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발달 단계에 따른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이어서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요. 신체, 심리 그리고 사회적 기능 간의 상호 관련성을 설명해주고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개인의 사회적 기능과 적응 수준을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개인의 적응과 부적응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고요.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증거의 틀을 제공하고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다양한 연령층의 클라이언트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사회복지사가 파악해야 할 클라이언트에 관한 사항을 사정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모든 발달 이론이 그런 거죠. 발달 이론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 다른 말로 표현이 되기는 했지만 사회복지사가 파악해야 할 클라이언트에 관한 사항, 이 모든 사항을 이해하게 해주는 게 발달 이론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면서 도와줄 것인가 사정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발달 단계별 욕구에 따른 사회복지 제도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보면 인간 행동과 성격을
이해하게끔 도와주죠. 인간 행동은 주로 개인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표출된다라는 거. 그래서 성격을 이해함으로써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행동의 변화 추이를 예측하며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죠. 따라서 인간 행동의 이해와 개입을 위해서는 성격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1장을 우리가 특히 인간 발달의 특징을 요약하면 전생에 걸쳐 발달이라는 것은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변화다. 그리고 보편적인 특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발달은 분화되고 통합되고 또는 질적인 변화이기도 하며 양적인 변화이기도 하고 상승하는 변화이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퇴보하는 하강하는 변화이기도 하며 환경뿐만이 아니라 유전과의 상호작용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유전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환경과 유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은 변화하지요. 그리고 일정한 방향과 순서로 발달을 한다.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에서 말초로, 전체에서 특수한 것으로, 그리고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이렇게 일정한 방향과 순서로 발달을 하고요. 발달의 속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차가 있다. 그리고 정서, 인지, 신체, 사회성, 성격 등 모든 측면의 발달은 서로 긴밀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이제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인간 발달 용어를 정리하면 발달은 유기체가 생활하는 동안의 모든 변화, 발달이라는 것은 양적, 질적, 상승, 하강, 환경, 유전 이런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발달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성장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양적인 것. 여기에 좀 포인트를 두라고 했죠. 그래서 신체의 크기가 커지는 거, 그리고 근육이 증가하는 거, 이런 걸 말하고요. 그리고 또 일정 시기가 지나면 계속 성장하지는 않죠. 정지하죠. 퇴보하는 것은 우리는 변화, 발달이지 성장은 아니죠. 발달인 거죠. 퇴보하는 거는. 그리고 성수, 유전인자가 지닌 정보에 따른 체계적인 변화, 경험, 훈련과는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 유전인자가 갖고 있는 것대로 체계적인 그런 변화를 갖는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1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 또는 폐경을 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죠. 학습은 뭐라 그랬어요? 경험과 훈련, 연습 등에 의한 행동의 변화. 내가 반복하고 배우고 해서 어떤 거?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학습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사에게 어떠한 그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기여가 있는가 보면 다양한 연령층의 클라이언트를 이해, 욕구, 문제를 파악하고 적응, 부적응을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 심리, 사회적 요인 또는 원인의 이해와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발달 단계별, 발달 특성, 과업, 문제를 파악하게끔 도와주고 다음 단계에 대한 이전 발달 단계의 영향을 파악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인간과 환경,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전생에 걸친 안정성과 변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합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퀴즈 5문제 꼭 작성하셔야지만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인간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1번, 발달의 속도는 개인차가 있다. 그리고 발달은 하부에서 상부로, 말초 부위에서 중심부로 진행된다. 3번,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4번, 발달에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 5번, 발달에는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포함한다. 어떤 걸까요?
그쵸? 발달은 하부에서 상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 하부로 가지요. 그리고 중심부에서 말초 부위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두 번째, 발달의 개인차 혹은 속도 차이에 대해 틀린 것은 1. 일정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므로 개인적인 차이는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속적인 과정이지만 발달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세 번째로는 발달에는 일반적인 원리가 존재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발달하는 것은 아니다. 네 번째로는 발달의 속도에는 개인차가 있다. 어떤 걸까요? 그쵸? 개인에 따라 발달의 속도와 시기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요. 예. 3번 인간 발달의 유사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성장은 키, 몸무게, 근력의 증가와 같은 신체적 발달의 양적인 증가를 말한다. 성장은 일정한 시기가 되면 정지한다. 성숙은 유전인자의 정보에 따른 변화이고 후천적인 경험이나 훈련과는 관계가 많다? 네 번째, 학습은 후천적인 환경이나 경험을 통하여 행동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거죠? 그쵸? 3번. 성숙은 유전인자의 정보에 따른 변화이고 후천적인 경험이나 훈련과는 관계가 없죠. 자, 퀴즈 4번. 발달과 성장의 차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태까지 다 아닌 것은 했다가 옳은 건 나왔어요. 잘 보셔야 돼요. 성장은 모든 영역의 변화를 포괄하지만 발달은 주로 신체나 인지 변화에 국한한다. 발달은 상승하는 변화와 하강하는 변화를 포괄하지만 성장은 상승하는 변화에만 국한됩니다. 3번 성장은 양적인 변화와 질적인 변화를 포괄하지만 발달은 양적인 변화에만 국한한다? 그쵸? 아닌 것 같죠? 네 번째, 성장은 전생애 동안 멈춤이 없지만 발달은 일정 시기가 되면 멈춘다? 이것도 이상하죠? 답은 뭘까요? 그렇죠. 2번이죠. 1번은 어떻게 고쳐야 돼요? 그쵸? 발달과 성장이 바뀌어져야 되고 2번은 맞고 3번도 발달과 성장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죠. 그래서 개념이 없으면 이런 문제는 틀리기 쉬우니까 개념을 성장이라는 개념, 발달이라는 개념 잘 갖고 계셨으면 해요. 중간고사에도 이런 거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기여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은 것 아니고 1번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클라이언트의 사회 환경보다 생물학적 요소가 더 중요함을 이해하게 된다. 네, 세 번째, 사회복지사가 파악해야 할 클라이언트에 관한 사항을 사정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네 번째, 클라이언트의 발달 가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자, 한번 다 말해보세요. 그렇죠? 2번이죠. 이렇게 한 요소보다는 특히 사회복지에서는 환경의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 발달 이론에서는 인간의 발달이 사회 환경과 생물학적 요소의 상호작용 속에서 진행된다. 그리고 특히 사회복지 실천의 입장에서는 환경의 중요성을 환경 속에서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사회복지 입장에서 그래야 지원해야 할 또는 보완해야 할 도와줘야 할 그런 환경들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할 일인 거죠. 여기까지 했고요.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애쓰셨습니다.